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타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서울의 그 청계천 시장 가보셨죠? 청계천. 그 청계천에서 사업하신 분 중에 제가 진짜 그 겪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노점에서 청계천에 가서 보면 그 리어커 위에다가 다 물건 놓고 파시잖아요. 리어커 위에다가 벨트하고 지갑을 파신 분이 계셨어요. 벨트 지갑 세트로 파는데 보통 이제 뭐 입학 졸업 이런 시즌에 선물로 뭐 지갑 벨트 선물 많이 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벨트는 차지만은 또 요즘에는 지갑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카드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별로 지갑도 필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계속 노점이 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갑 벨트를 파는 가게가 여러 분인 거예요. 쭉 계시는데 희한하게 그 집에서만 벨트를 사는 분이 줄을 서요. 그러니까 지갑 벨트를 그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팔고 똑같은 걸 파는데 유독 그 집만 그 지갑 벨트가 를 사러 오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제품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장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본 거예요. 아, 사장님 가게 장사 잘 되시네요. 왜 사장님 지금 가게만 이렇게 손님들이 줄 서서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벨트를 하나 사고 지갑 세트를 하나 사봤어요. 어떻게 장사하시냐면 세상에 그때는 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 그 청계천 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시장이 옮겨지고 없어지고 뭐 청계천 공사하고 하느라고 없어졌잖아요. 동대문 야구장 밑으로 가셨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계산을 하니라고 이제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3만 몇천 원인가 했던 것 같아. 4만 원인가 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딱 드리니까 잔돈 내주시잖아요. 잔돈 내주시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그 전대 있죠 전대 앞에다 차고 있는 전대 앞치마 들고 계시잖아요. 들고 있는 전대 소개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 원짜리가 있는데 은행 그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 갖고 있는 빳빳한 새 돈이 있죠. 새 돈을 가지고 잔돈을 내주시더라고. 그러면서요. 잔돈을 빳빳한 새 돈을 주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잔돈을 넣어주면서 지갑에다가 이제 지갑 속에다가 그 세트 속에다 딱 잔돈을 넣어주시면서 손님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 오늘 이 물건을 사가시는 고객님께 앞으로 좋은 일이 많으셔서 이 지갑에 돈이 넘치고 쌓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그 리어커에서 지갑 벨트를 파시는 사장님의 종교가 얼추 내가 느끼기에 기독교인이신가 봐.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한테 저를 부탁한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뭐 짧은 한 10초, 길지도 않아. 한 10초 안에 그런 말씀을 몇 마디 주저리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샀던 물건하고 빳빳한 새 돈으로 되어 있는 그 잔돈을 받을 때, 아,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감동적이었죠, 감동. 저도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저를 대해주시는 분을 처음 제가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받고 돌아오면서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 매대에서, 똑같은 매대에서 파는 다른 사장님들의 상품하고는 달라 보이는 거죠.
다른 집에서 파는 것은 다 제품으로 보이는데 이 집 사장님이 팔고 계신 지갑 벨트 세트만 상품으로 보이더라고요. 상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프라인 일반 매장에서 시장에서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사람 사는 온라인의 공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비자들한테 경험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게 사실은 자원이죠, 자원. 전통시장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산지에서 사과를 키우는 분이 사과를 직접 직배송을 해주는 시대고, 어부가 낙지라든지 고기를 잡아서 그다음 아침에 그냥 포장해서 보내버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차별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냥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보이는 그 페이지입니다. 화면에. 화면인데 제가 이 페이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갔을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결국은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이제는 뭘 줘야 돼요? 좋은 경험을 주는 시대. 시장에 오면 내 가게에 오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결국은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이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어떤 사이트는 보면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카드 번호 눌러라, 뭐 차도 유효기간 눌러라, 금액 맞냐, 뭐 정보에 동의하냐, 배달하는 데다가 뭐 정보를 이런 거 엄청 많이 눌러야 결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실 거예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결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도 새로운 어떤 즐거운 경험을 줘야만이 가능하다. 시장에 오면 그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정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원에 있는 팔달문 시장인데요. 저는 저희 집에 외가가 수원이어가지고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원에 있는 팔달문 시장의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왕이 만든 시장. 왕이 만든 시장으로 이제 명칭이 좀 시장 이름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면 조선의 22대 임금이었던 정조가 이렇게 시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뜻이 뭐였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수원에다가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됐죠. 그때 전라남도 해남에서 무역업을 하던 고산 윤선도의 후손들을 불러서 건축을 맡깁니다. 이게 수원의 건축을 맡기죠. 그럴 때 임금님께서 쓰셨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불출무비라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상 임금님의 상 밑에 아래쪽에 보면 그 임금님 동상 밑에 바닥에가 그 돌 바위 위에 대가 써 있잖아요. 불출무기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수원 화성에다가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실 때 여기에서 일하던 기술자들,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이 말을 하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과 또 즐기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불출무기라는 글을 하나 써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회자가 됐죠. 그래서 이 수원 팔달문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할 때 이거 이제 스토리를 발굴한 겁니다.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왕이 만든 시장이라고 브랜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 디자인 사업들과 함께 병행해 가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만드는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것은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 중에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에 밴쿠버에 있는 퍼블릭 마켓,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공설 시장,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설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 이제 조그마한 섬, 밴쿠버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랜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중에 하나로 이 전통 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 그 전에는 여기가 이제 공장 부지였었거든요. 시멘트 같은 거 만드는 공장 있죠. 공장의 부지.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같이 그려진 거 있잖아요. 기둥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죠. 사일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멘트라든지 곡물을 여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이게 저장고의 시설인 사일로인데 이 사일로에다가 이렇게 사람 형태를 한 재미있는 그림들을 그려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었고 그 주변에 이제 공설 시장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의 자원들을 좀 끌어들여서 시장에 장사하도록 해놓은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 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심 재생 사업. 도심이 지금 쇠락해가지고 도심이 지금 몰락하거나 또는 이런 공장 시대들이 이제 쇠락하다 보면 폐허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하나의 관광지의 공설 시장으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 녹색 앞치마를 입고 있는 직원들 몇 사람이 보이죠? 이게 지금 무슨 가게냐면 오이 장아찌, 우리나라 같은 오이 장아찌라고 하죠. 피클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피클만 파는 가게에 종업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8명이 돼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먹는 것처럼 주로 먹는 게 피클이잖아요. 근데 피클 하나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피클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한 10개가 10가지 정도? 피클 하나만 파는데 피클의 종류가 한 1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세요? 네. 이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소금이에요. 소금. 사탕. 소금. 우리 시장에서 혹시 소금만 파는 가게 있어요? 없잖아요. 소금만 파는 가게. 우리는 천일염 그냥 이렇게 포대로 놓고 파시잖아요. 관광객들이 이제 보세요. 이게 있죠. 관광객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소금 가게를 파는 가게에 오면 20kg짜리 소금을 어떻게 사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조그마하게 병에 들어있는 소분화되어 있는 소금을 사가요. 근데 소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냥 딸랑 천일염 정도, 그 다음에 뭐 불에 가마솥에다가 구운 소금 정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 보시는 봉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금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라벤더 소금. 여기도 소금의 종류가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많은 게 뭐냐면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자기 동네도 소금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다 소금이 있죠. 그런데 여기 오면 이렇게 다양한 소금을 선물로 사가요. 선물로.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밴쿠버 공설시장에서 파는 상점 중에 이런 가게도 있더라고요. 칼, 수제 칼, 수제. 재질이 뭐냐면 돌입니다. 돌칼. 스테인레스로 만든 칼이 아니고 천연 돌 있죠.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칼이에요. 근데 돌칼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도 있어요. 그럼 대장간 있죠. 대장간. 대장간인데 저 위에 보면 흑요석이라고 써 있잖아요. 돌의 종류가 많잖아요. 돌의 종류.
그 돌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칼을 만들기 적합한 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광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돌칼만 가지고도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품을 여러 가지를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 단일 품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메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이 시장의 이야기가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 시장이죠. 이 시장이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 시애틀인데요. 시애틀. 시애틀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요. 생선 가게를 구경 옵니다. 근데 화로도 아니에요. 화로. 우리는 이제 뭐 관광지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 가서 보면 이 화로를 좀 구경하러 뭐 화로센터, 회센터 이런 데 여행 가잖아요. 드시러.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화로도 아니야. 다 선어입니다. 선어. 그런데도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이 가게를 구경 와요. 얼마나 유명한 가게냐면 영화에 자주 노출이 되는 가게입니다. 영화 찍을 때 이 가게 앞에서 많이 찍어요. 근데 생선 가게에서 뭘 찍냐면 지금 생선 가게에 직원이 연어 한 마리를 들고 있죠. 이 연어를 어떻게 장사하냐면 자, 손님 연어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연어를 멕시코로 날려버립니다. 자, 주방에 던져가지고 사장님 받으세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던져가지고 뒤에 있는 종업원이 주방에서 이 연어를 손질해줘요. 그런데 이제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생선을 던져가지고 우리 연탄 배달 하시는 분들 보면 연탄 막 던져가지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연탄 안 깨뜨리고 하시는 것처럼 이분들도 생선을 죽어있는 생선을 살아서 날아가는 생선처럼 던져버립니다. 자, 멕시코로 날립니다. LA로 날립니다. 파리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손질해달라는 얘기야. 손질해서 싸주는 거야. 그런데 저 뒤쪽에서 보면 생선이요. 저 혼자 막 튀겨가지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 살아서 펄떡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생선 가게가 죽어있는 선어 장사를 하지만 선어를 살아있는 화로처럼 만들어버려요.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가게에서 생선 파는 것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생선 가게에서 이 생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팔아서 돈 벌어요. 잘 봐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그림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생선 가게에서 생선 안 팔고 뭘 팔까요? 관광객들이 이제 생선을 못 사가지고 가잖아. 여행 오는 사람들이 이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택배를 보내자니 항공료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선을 안 사가. 근데 이 가게가 유명하다니까 여행을 왔어. 손님들한테 뭐 팔 돈이 될 수 있는 거 팔아야 되잖아. 뭘 팔까요? 지금 이 직원이 들고 있는 앞치마 있죠? 직원이 들고 있는 앞치마에 파이크 플레이스 피시 마켓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가게의 로고, 이 가게의 상표를 사가는 거예요. 티셔츠, 커피잔으로 이 가게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티셔츠라든지 커피잔에. 그러면 생선은 못 사가지고 가니까 이 파이크 플레이스의 피시마켓이라고 하는 이 가게에 여행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이 가게에 와서 컵이라든지 티셔츠를 사가요. 굉장히 그것도 재밌는 사례죠. 여기 한번 아세요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양갱 가게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뭐 양갱 드시죠? 양갱. 저는 뭐
그 수제 양갱은 우리나라에서 뭐 찾아보기 힘드니까 잘 못 먹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줄 서가지고 양갱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아저씨들 세 분이 지금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문 열기 전에 아침 7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5시 정도면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정 판매니까. 한정 판매. 매일 한 100명 정도 와서 물건 사가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7시에 문 연다 그래서 7시 오면 그때부터 100명 이상이 줄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늦어도 5시, 6시에는 와서 100명 안에 숫자가 들어가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앞에 5개 이상 안 팔아요. 그러냐면 혼자 와가지고 10개 사가버리면 10명한테 팔아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1인당 5개로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줄 서서 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게예요. 여기가 요코하마 오자사라고 하는 곳인데 요코하마의 오자사 이제 역에 있는 한 평짜리 가게입니다. 한 평. 딱 크기가 한 평짜리. 지금 위쪽 그림 파란색 지금 그 가게 천막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가게 매장인데요. 이제 안쪽에서 밤새 새벽에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고 물건을 파시죠. 그런데 이렇게 양갱 하나를 파는데도 아침 뭐 가게 문 열기 전 새벽 4시, 5시부터 와서 줄을 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집 양갱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차별화가 돼 있다,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자사의 양갱집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맛의 한 100년이 넘은 가게랍니다. 근데 100년이 넘도록 맛이 변하지가 않고 과거의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대요. 그 비결이 뭘까요? 100년 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 그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100년 전에 했던 할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그리고 2대가 물려받아서 하다가 또 지금은 3대. 근데 3대로 물려받으신 분이 연세가 한 80대셨대요. 80. 근데 그 스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원료 100년 동안 사용했던 팥이죠. 팥. 양갱 만들기 위해서 썼던 팥. 그 팥을 자 일본산 쓸까요? 중국산 쓸까요? 미국산 쓸까요? 한국산 쓸까요? 신안. 일본산. 일본산. 일본에서도 팥을 제일 잘 만드는 그 고장, 팥을 거의 100년 동안 수의 계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시장에 가서 사다가 쓰는 게 아니고 어제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팥 농사를 지는 동네가 있던데 어제 6시 내 고향인가 무슨 프로를 보니까 강원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어디 동네에서 팥 농사를 거기다 거기 안흥 찐빵 안흥이라고 하는 동네 아시죠? 평창인가요? 저 강원도 이따 나올 건데 그 동네에서 안흥 찐빵에 들어가는 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가 팥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가게도 무려 100년이 넘도록 특정 마을하고 제약 개별을 통해서 그 맛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평짜리 가게지만 그 양갱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는 가게. 다시 말씀드리면 요코하마 여행 오면 이게 하나의 기념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애틀의 그 생선 가게에서 파는 티셔츠라든지 커피잔이 상품이 된 것처럼.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보이세요? 향수 찐빵. 안흥의 심할머니가 만드는 찐빵.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됐죠. 아세요? 이 이야기. 들어보기는 강원도 한 것 횡성. 같아요. 아는 찜.
안흥찜빵 지금은 다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니까. 근데 이 신문의 날 때가 언제냐면 제 기억으로 저 위에 봐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1990몇 95년도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신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0년 전 이야기죠. 2, 30년 전에는 지역 뉴스에 이 신문이 나온 거예요. 횡성의 안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집 한 집, 25년째 시골에서 찐빵 만드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야기가 어느 지역 신문 여기 보면 이제 지역 신문인데 그 강원도의 어느 지역 신문 기자가 시골에 이제 시골에 취재를 갔다가 워낙 오지다 보니까 식당을 못 찾은 거야. 밥을 못 먹었어. 취재를 하러 갔는데 밥을 못 먹고 발견하게 된 집이 이제 이 집인 거예요. 근데 찐빵집에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먹었던 찐빵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 집을 들렀는데 25년 전부터 향수에 젖은 찐빵을 지금도 팔고 있더라. 이게 감동받아서 신문을 내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문을 이제 중앙지 기자, 제 기억으로는 뭐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 기자가 이걸 봤대. 이제 이걸 보고 야 지뢰 이제 맛집하고 이제 뭐 맛 칼럼을 하는 이제 전문 기자를 데리고 또 갔대요. 찾아갔대요. 진짜 25년 30년 전에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찐빵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느냐 취재를 가봤대. 서울서 출발해가지고 강원도 횡성에 가서 이 안흥이라는 동네를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죠. 점심때를 놓쳐가지고 늦게 갔어요. 밥도 못 먹고 이 찐빵에 가서 한번 찐빵 먹으러 왔습니다. 하고 문 열고 찐빵을 달라고 하니까 쪄주는 거야. 맛이 어땠어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점심을 못 먹고 갔으니까 허기가 져가지고 너무 멀다 보니까 점심 주변에 식당도 없고 허기지다 보니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그 기자 또한 전국신문에다가 야 어릴 때 지금 먹었던 찐빵의 맛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밀가루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다 밀가루 수입하잖아요. 수입 밀가루 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스파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미료 향신료 막 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팥도 거기가 다 중국산 아닌가요? 근데 이 동네는 횡성은 자기들이 직접 팥을 재배하고 밀가루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국산 원료를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맛을 재현한 그런 가게들라고 결국은 이게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방송이라든지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 자꾸 이제 노출이 되죠. 야, 지금도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국산 팥으로 만드는 빵집 있다더라. 가지고 방송에 몇 번 하게 돼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전부 빵집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빵집 마을이 돼버립니다. 예? 찐빵 마을이 돼버렸어요. 안흥에 가보면 안흥 찐빵 마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도 저 시골에 있는 전라남도 강진에서도 안흥 찐빵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스토리를 발굴한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커피 파는 가게예요. 커피. 요즘에 뭐 건강에 좋다고 하시니까 커피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커피가 하루에 몇 잔,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사망률인가 뭐 이런 것을 한 30% 정도 늦춰준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후 3시 전에 드시라고 어제 뭐가 나오더라고. 오후 3시 이후에 드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오전에부터 드시거나 그렇게 드시면 좋다. 그런데 이제 커피가 워낙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커피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봄하고 가을 날씨가 거의 없어져 버렸죠. 춥거나 덥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커피 먹을 수가 없대요.
제가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그 베트남에 커피 농사를 짓는 동네 가봤는데 예, 우리나라 사과 농사 짓는 것처럼 고산지대, 산 높은 지대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날씨는 따뜻해야 되고 밤에는 좀 차가워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야 이 커피 농사가 잘 된대요. 그런데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 덥거나 엄청 추운 시대가 이제 시대를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농사를 짓는 지역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커피 이야기를 드리냐면 커피가 너무 흔하잖아요. 흔해. 자판기 커피 500원짜리부터 스타벅스 같은 뭐 안젤리너스라든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 가보면 한 7, 8천 원씩 줘야 먹잖아요. 근데 커피가 워낙 많고 다양하지만 그중에 스토리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진주의 피버리 브라더스라고 하는 커피 가게입니다. 이 집은 그 흔하디 흔한 커피를 어떻게 브랜드화 했냐, 스토리텔링화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전자를 한번 봐보세요. 커피 지금 주전자 밑에 보면 아궁이 뭐라고 합니까? 화로죠, 화로. 화로가 보이죠? 커피를 따뜻하게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지금 볶아서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잔에 올려놨는데 뭐냐면 흔히 먹는 커피하고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통차 마시는 것처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는 한꺼번에 큰 잔에다가 들이키는 게 아니고 작은 잔에다가 적절한 온도를 주고 먹고 따라 마시고 또 온도가 식어버리면 또 따뜻한 차를 또 얹어서 먹잖아요. 찻집은 보통 석 잔, 넉 잔씩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도 텀블러에다가 가득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화로 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숯불입니다. 숯불. 수추로 참숯으로 적절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적절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커피를 조금씩 따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게가 있어요. 커피 한 잔에 12,000원입니다. 그런데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커피 매니아들 있잖아요. 진주에 피베리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한 잔에 12,000원씩인데 먹는 방법도 다르고 서비스하는 방법도 다르다더라. 이게 한번 가보는 거야. 하루에 뭐 100명, 200명 가는 게 아니라 예약 받아가지고 몇 사람, 하루에 한 20명 정도밖에 예약을 안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요즘에 온라인에다 이제 유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 자꾸 이제 갔다 와본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잖아요. 그냥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야, 12,000원짜리 커피인데 먹는 방법이 전통 차 마시는 것처럼 다르더라. 그리고 향이 다르더라. 이런 스토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제로 볶아서 숯불로 이제 볶은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가게들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대기업 사례인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대기업 사례인데 커피 중에 이제 크림 라떼라고 하는 이제 그 칸타타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오는 가게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이제 이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전국의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찾은 거예요. 스토리. 야, 이제 커피가 워낙 흔하잖아요. 이렇게 캔커피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팔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했던 것 중에 전국에 한 1,000여 개의 그 사례 중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게 이제 뽑힌 게 뭐였냐면 제주 우도 있잖아요. 제주 우도에 커피 전문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 지역에서 나는 땅콩, 우도 땅콩 유명하잖아요. 조그마한 거. 우도 여행 가면 꼭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 조그마한 땅콩을 가지고 갈아서 크림으로 만들어서 파는 크림 카페, 크림 커피죠. 크림 커피. 이거를 좀 한번 상품화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대기업에서 이거 스토리를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칸타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칸타타라고 하는 이제 땅콩 크림 라떼 커피예요.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커피 전문점의 바리스타 또는 커피 전문점의 사장님들을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발굴하게 된 거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옷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등산 브랜드. 자기 옷 사입지 말라고, 자기 옷 사입지 말라고 광고를 하게 돼요. 이 재킷을 사입게 되면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20%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또는 3분의 2 가량의 천이 버려집니다. 라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캠페인. 그러면서 옷 사입지 마세요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성과는? 야, 그러면 파타고니아 옷을 사입으면 어때요?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같은 옷을 사더라도 이 브랜드에서 사입으려고 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죠. 합격사과라고 들어보셨죠? 91년도에 큰 태풍이 이제 와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팔려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다 농사가 망해버렸죠. 근데 이 아오모리 현에 있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사과에다가 합격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죠. 합격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뭘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그 태풍을 이겨낸 아주 의지가 대단한 그런 사과다라고 해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무려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출보다 사과는 3분의 1밖에 안 남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합격사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가게에서 흔히 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거죠. 이게 파파야인가요? 냄새 많이 나는 거. 두리안을 파는데도 두더지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5초만 자세히 보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과일이죠, 과일. 근데 두더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네. 이런 스토리도 있죠. 핫도그를 파는 가게 사장님이 복 받으시라고 케찹으로 복 받으세요라고 케찹으로 복자를 써줘요. 다른 집은 그냥 핫도그만 튀겨지면 줘버리잖아요. 근데 케찹으로 복 받으세요 하트도 그려주고 복자도 써주고 사랑합니다도 써주고 이런 걸 하시는 가게들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의 그림을 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시장인데요. 중국제일시장에 가서 보면 이 금돼지를 키우고 있죠. 금돼지. 뭐냐면 시장 보고 남는 동전을 좀 넣어서 돼지를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코 만지면 건강하게 되고 배 만지면 부자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시장 보고 남은 동전을 먹여서 키워주면 이 돼지를 1년에 한 번씩 잡아가지고 지역 불이웃 돕기 우리 시장 이름으로 중국 재래시장 이름으로 불이웃 돕기 하는데 오늘 쇼핑하러 오신 사장님들도 고객분들도 이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캠페인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을 키우는 좋은 스토리가 아닌가,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서도 조그마한 똑같은 상품을 팔지만 어떤 이야기거리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 거냐. 그러면 훨씬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